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날짜가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이고 학생 여러분들은 기말고사가 끝이 났을 거고 아마 이제 성적표를 좀 받아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시 원서 지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원서 접수일은 9월 9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될지를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에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박성진 컨설턴트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네, 잘 지내셨나요? 바로 옆방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너무 바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 논술이 아니고 사실 약수령 논술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에게 약수령 논술이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제목 그대로 간단하게 서술하는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논술과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일반 교과의 어떤 인문계 논술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통합 교과형으로 많이 출제를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골고루 이제 제시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글들을 뭐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골고루 섞은 다음에 비교 분석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원인을 찾은 다음에 뭐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방식의 그런 문제들 또는 뭐 비판하시오 이런 질문들, 그런 논제들이 있는데 약수령 논술의 국어는 실제 그것과 좀 다르게 좀 간단합니다. 제시문 길이도 좀 비교적 짧은 편이고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학이나 비문학을 막 하나의 어떤 제시문 안에 골고루 섞어내지 않죠. 그쵸. 그러다 보니 주어진 그 제시문 안에 있는 글들을 읽고 핵심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어떤 빈칸을 채울 만한 어떤 단어나 문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서술하는 논술을 의미를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사실 풀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뭐 한 문제를 몇 개의 단어를 섞어서 이렇게 출제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단원별로 맞아요. 네, 짤막하게 이제 풀이 과정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결과값을 요구하는 그런 논술이 바로 약수령 논술이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아마 내신과 수능의 중간 어디쯤 있다는 느낌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문제 유형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죠.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부터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서 약수령 논술에 해당된다. 를 실시하는 대학이 이제 뭐 삼육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논술을 신설한 상명대 그리고 이제 서경대 정도 되고 경기권 라인에서는 이제 가천대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대학들이 이제 약수령 논술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보통 이제 가천대 어떤 종합전형, 가천 바람개비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3, 4등급 대 학생들이 그렇죠. 이제 보통 지원 또는 합격을 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 4등급 때보다 조금 낮은 성적, 또는 뭐 5등급 때라든지 그쵸. 뭐 4등급 후반때부터 그래서 뭐 6등급 뭐 이런 학생들은 이 수시에 이제 교과나 종합으로 이런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 이제 지원하거나 뭐 또는 합격 뭐 이런 어떤 가능성을 좀 따져보기가 쉽지 그쵸. 않기 때문에 힘들죠. 네, 내신 성적만으로 뚝 잘라서 얘기했을 때는 4등급 중후반대라든지 5, 6등급 때 이런 학생들이 약수령 논술을 한번 지원 고려해보면 어떨까. 맞아요. 사실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3등급 중반 정도, 그쵸? 되어야 이제 합격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뭐 4등급, 5등급, 6등급 되는 친구들인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대학을 수도권에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약수령 논술을 그렇죠.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선발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올해 선발하는 대학과 인원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올해 선발하는 대학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명대가 신설을 했고
친한대와 을지대가 약수령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총 3개의 대학이 약수령 논술을 신설을 했고 네. 전체 이 약수령 논술에 해당되는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작년에는 한 2,300여 명가량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한 600여 명가량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3,000명 가까운 2,977명 정도가 약수령 논술을 선발을 하고서 네.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조금 주목할 만한 대학은 가천대죠. 왜냐면 이제 2,977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가천대가 1,000명 아, 이상 그러네요. 뽑고 3분의 1이 가천대. 네, 단일 전형으로는 굉장히 많이 뽑고 그렇죠. 있는 거죠. 중대 경희대가 그래도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서 그리고 특히 주요 15개 대학 가운데서 거의 한 800여 명가량 뽑는데 제일 많이 뽑는 대학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2배 이상의 어떤 인원을 가천대 약수령 논술에서만 이제 선발을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라든지 종합으로 가천대를 좀 지원하기 힘든 내신 성적의 학생이다라고 하면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한번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천대학교가 사실은 지금의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된 게 약수령 논술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쵸.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전형, 그 당시에는. 논술인데, 내신 같은, 그리고 EBS 교재로 공부하는, 뭐 이런 논술이었는데, 올해 더 늘렸네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가천대 인원, 1,012명이기 때문에, 학생들 충분히 이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일단 그러면 그 대학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또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보통은 이제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계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국어, 수학을 모두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보통 문항수는 적게는 한 8, 9문항에서 그렇죠. 그리고 많게는 한 15문항 정도. 가천대를 예를 들자면 네. 가천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총 15문항 가운데서 아무래도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수학보다 국어의 문항수가 더 많죠. 그래서 네. 국어를 9문항을 출제를 하고 수학을 6문항 출제하고 반대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똑같이 15문항을 이제 시험을 치지만 국어에 비해서 이제 자연계니까 아무래도 그쵸. 수학이 수학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9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무언가 이 문항 수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상대적일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이게 문항 수가 나한테는 뭐 해볼 만하다. 좀 적은 편이다.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대목에서 조금 중요한 점은 여기에 곁들여서 단순히 문항 수만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실 게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점쳐보기 위해서는 그 고사 시간하고 문항수를 조금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최대한 모르는 문제는 일단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맞힌 개수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제한된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문항을 풀 수 있느냐, 답안을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 이 고사 시간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적게는 서경대 같은 게 60분, 1시간 정도 시험 보고요. 그리고 한 80분 정도 주어진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문항수와 고사 시간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문항당 보통 5, 6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무언가 이렇게 좀 널널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그래서 빨리빨리 최대한 뭐 당연히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겠지만 평소에 연습을 그만큼 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실전처럼 연습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총 대부분 이제 한 10문항 또는 적게는 뭐 8문항 해서 뭐 보통 15문항 정도 출제를 하는데 요것만 따져보시기보다는 고사 시간하고 같이 연결 지으시면서 맞아요. 실제 어느 정도 내가 몇 문항 정도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빨리 많이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정답의 개수가 더 중요한 네, 시험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그렇죠.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문항을 맞출 수 있는 문항을 푸는 게 훨씬 더 합격이 높을 유익하죠. 거고 학생들이 사실 이제 수학을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해당 대학들의 수학의 출제 범위가 지금 수학 1, 2로 다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 확통, 기하는 출제가 되지 않죠.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학습적인 부담도 조금
적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여기서 추가로 문장의 어떤 문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실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복잡하거나 네. 막 그러지 않습니다. 분석함에 있어서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었던 어떤 수학 문제집에서 조금 익숙하게 접했던 그런 문제 유형이 꽤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대학들의 이제 전형 방법, 수능 체제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형 방법은 당연히 뭐 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과를 일부 반영한 대학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해당 대학을 약수력으로 지원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신 등급이 5등급대의 전후로 그렇죠. 위치를 할 것 같고 그럼 사실 크게 변별력은 뭐 없을 것 같다는 없죠. 생각이 드네요. 없죠.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약수력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은 미적용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대학들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천대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서울의 삼육대가 이제 한계 영역 3등급 정도. 네. 그리고 신한대가 이제 한계 영역 5등급 정도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셔야 될 거는 가천대 같은 경우는 다른 약수력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과 비교하였을 때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클라우드공, 특히 클라우드공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랑 채용 조건 맞아요. 카카오 계약가죠. 그러니까 이 대학의 이 클라우드공학과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나중에 취업이 그렇죠.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약간 인기학과이다 보니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세게 걸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의 등급합 4이고 과탐도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맞아요. 이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은 일반 서울 소재의 일반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맞아요. 수능 최저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천대 클라우드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충족자가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맞아요.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이렇게 맞춰야 될 문항수가 조금 적더라도 합격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만큼 최저가 까다롭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학도 심지어 미적 기하를 지정을 그렇죠. 올해는 폐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과탐도 심지어 두 과목. 그렇죠. 사실 과탐 두 과목으로 2등급 맞춘다라고 하면 꽤 큽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정시로도 꽤 그렇죠. 의미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걸었다라는 것은 뭐 우리는 다 못 뽑아도 정시로 2월에서 뭐 뽑겠다. 괜찮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실 약수력 논술은 대학교마다 그 시험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몇 문항을 맞춰야 합격을 한다. 이걸 사실 딱 단정짓기는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가천대나 뭐 삼육대처럼 이제 15문항을 이제 정답수를 공개한 대학들도 있어서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받으면 될지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죠. 뭐 들리는 얘기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15문항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합격생들을 보면 평균 뭐 14개, 15개, 13개 이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9개에서 뭐 12개 정도 그 언저리 그 정도 이렇게 맞히는 거. 그러니까 꼭 만점을 받아야지만 약수력 논술에서 합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천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문제 난이도의 한 70% 정도 그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하는데 만만치 않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토목 환경공 같은 경우는 그 70% 컷이 9.8개, 90% 컷이 이제 9.5개 정도, 10개도 안 돼요. 그러네요. 15문항 중에 이제 뭐 문과 계열에서도 이제 경영이 70% 컷이 한 13개. 예, 그리고 90% 컷이 12.7개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36대 같은 경우도 보통 대부분이 4년제 같은 경우 8.63개. 예. 그리고 조금 높다. 그러면 이제 간호학과 조금 인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11.48개로 네,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좀 높은 순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만점을 받아야지만 합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평소에도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면서 무언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을 좀 꾸준히 하신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로직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 보니까 작년에도 70%가 10점이 90%는 9.8. 그렇죠. 10개 미만. 이하 학생이 몬데도 그렇죠. 이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이 뭐 첫 번째 그렇죠.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가천대 논술 전형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전자 공을 합격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사실 뭐 이것도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그 친구를 좀 수능을 지원시켰던 이유는 국어는 되게 못해요. 되게 못하는데 수학을 조금 해요. 수학을 조금 한다라는 게 1등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3등급을 받긴 한데 진짜 조그마한 거. 예, 그러니까 조금 해요. 잘하는 건 아니고 조금 100분위가 한 85, 84.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 그냥 양호한 상태. 양호한 상태. 근데 사회권 대학을 가려면 국어 5등급이야. 5등급? 못 가. 그래서 써라 했는데 어쨌든 수학의 강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합격생들을 보게 되면 국어와 수학 시험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좀 잘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4등급, 5등급이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큰일 나고. 안 되고, 보통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잘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죠. 지원해볼 그런 만한 친구들.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보면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볼 게, 이제 논술고사를 저희가 지원 여부, 그리고,를 따져볼 때, 이게 수능 전에 보냐, 근데 수능 이후에 보냐를 먼저 좀 일정을 따져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경쟁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약수령 논술은 어떤가요? 수능 전후의 대학들의 어떤 경쟁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네. 사실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상위권 대학들 또는 그렇죠.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이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에 비해서 수능 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무언가 지원 전략 세우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어떤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 수능 전에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수능 전 실시하는 대학보다 훨씬 높을 훨씬 수밖에 높죠.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봐도 전혀 학생들이 잘 몰라요. 아직 어떤 대학이 약수령 논술을 그렇죠. 실시하는지도 모르고 약수령 논술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냥 말만 들어본 거예요. 약수령 논술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 뭐 서경대 이렇게 했는데 2, 3학년도에도 9.71대 1, 2, 4학년도 18.46대 1로 물론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른 거죠. 거의 2배 정도 뛰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의 절대치를 놓고 봤을 때는 18.46대 1로 크게 높은 편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이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어떤 서울 소재 대학이라든지 네. 또는 그 교과 종합으로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을 위로 쓸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위로 바라보고 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하다 보니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 리스트를 보면 사실 학생이 쓰기 잘 안 차요. 그러니까 이 학교 뭐 가천대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뭐 삼육대 간호학과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를 충족해줄 만한 학교 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논술고사 일정에 따른 어떤 경쟁률의 영향은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정도로 보면 될 그래서 것 같아요. 약수령 논술에 만약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경기권에 있는 한신대 같은 경우 이제 작년도에 논술이 처음 신설이 됐는데 4.96대 4.96대 1. 높지 않았네요. 네,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올해도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은 원서 접수 전까지 일단은 모의고사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모의고사 준비를 꾸준히 하시는 자체가 네. 일단 약수령 논술 맞습니다.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얼마만큼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본인의 어떠한 그 집 주변에 있는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대학에 대해서 어떤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유형이 어떠냐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난이도가 어떠하냐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지원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시원서 6장 중에서 약수령 논술은 몇 장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시고 나면 기출문제라든지 대학에서 올려놓은 모의논술,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식으로 또 출제하겠구나. 그러면 기출문제와 비교해 보면서 올해 모의논술을 봤더니 작년도 기출문제에 비해서 뭔가 어떤 출제 형태가 유형이 달라졌다든지 뭐 제시문이 더 길어졌다든지 짧아졌다든지 어떤 이런 변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약수령 논술이 실제 실시된 지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일반 논술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어도 이제 동의할 수 있어요. 이미 다 풀어봤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서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갖고 계신 EBS 수능 교재를 꾸준하게 풀면서 무언가 계속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험장이 사실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그 고사 시간을 조금 지키면서 실전처럼 시간 재면서 무언가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할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정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시 공부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것이고 구구절절히 얘기했는데 아주 한 문장 정시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기출 문제 풀고 EBS 그렇죠.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라는 공부하라는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하면 된다. 이거. 한 2년 반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쨌든 약수령 논술에서 합격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수령 논술 쭉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응원. 네, 응원입니다. 응원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소리보다는 리포트에도 항상 맨 마지막은 파이팅으로 끝나고 네, 있어요. 파이팅을 해주시죠. 종합이견란에 파이팅 끝내고 있는데 사실 이 종합전형이 대세인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할 때도 얘기해 주지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예전 부모님 세대 때 어떤 학력고사 시절처럼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좀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전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준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게 수능이냐, 논술이냐, 뭐냐. 남은 기간 동안 종합전형 중심으로 준비하는 친구는 이제 최대한 비효과 활동을 더 알차게 채울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목표로 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논술 모의고사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한번 풀어본다든지 이런 무언가의 이런 짜임새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건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들 중에서 수능 세대 부모님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 학력고사와 수능 초창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이제 박성재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한 자료를 간략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대비 방법, 공부를 열심히 해라. 기출문제와 EBS를 공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